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원 원주시 갑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필연적 실패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경고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네, 재건축론에 이어서 필연적 실패, 상당히 파장이 커지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 의원분들도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을 봤을 텐데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 전체적인 우리 민주당 지지그룹과 또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의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런 것들이 혼돈과 혼란 속으로 더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우 위기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위기의 시그널이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의 언어가 원래 이제 독설도 있고 또 독단적인 면도 있고, 또 저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저격의 언어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지만 또 유시민 작가의 지지 그룹들이 상당해요. 그 핵심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단일대우, 우리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있어서의 큰 집을 짓고 가야 되는 건데, 저 유 작가의 저 발언이 이제 지지층의 분화 아니면 더 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 어린 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하냐 이걸 떠나서 민주진영에 상당한 파장이 일으킬 거고 좀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렇죠. 보시는 왜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유 작가의 발언이라는 게, 저거는 이제 도를 좀 넘었는데 이제 뭐 실패까지 얘기하고 필연적 실패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유 작가는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충정입니까? 뭐 그걸 제가 뭐 충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정청 원팀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하나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유시민 작가가 정말 극단의 언어잖아요. 저런 언어가 나올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흥분과 차분이 있어야 되고 열정과 냉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흥분보다는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열정보다는 냉정히 얘기를 해야만 일이 풀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유시민 작가는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이제 격정을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격정의 근본적 원인이 어딨냐를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불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한 불안의 발로로 저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당내 분열 양상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에서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정을 쏟아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유시민 작가의 개인적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당 안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염원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에 열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의 염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염원의 핵심적인 주제와 테마와 과제가 뭐냐 하면은 검찰 개혁인데 지금 8.17 전당대를 앞둔 시점에서의 당내 논의 구조를 볼 때 검찰 개혁에 대한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예. 유 작가는 그러한 불안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센 언어를 썼는데 예. 그 불안의 발로를 저격의 언어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걱정이 당내의 큰 파장뿐만 아니라 혼돈, 혼란 속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국면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지금 계파별로 상당히 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보통은 극단의 언어를 쓸 때는 극단적으로 화가 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제일 화가 났다고 보세요? 저는 영상으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지금 여기서 예. 처음 봤는데 그 상상했던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날이 엄청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썰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예. 글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노선이나 정책 간의 싸움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분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우리 봤습니다만 앞서 ABC론 그다음에 중축 재건축 얘기하고 오늘 이번에 와갖고 이제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이 진보 진영 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이고 지분 싸움 하면서 지금 그 집권 2년 차에 대통령한테 직접 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전에 제가 이제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고 2008년부터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좀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는데 저희 때는 초기에 이상득 부의장과 작고하신 정두원 의원 간에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예.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도 전하고 아쉽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파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기서 아무리 많은 부분을 먹으려 해도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파이가 10배 이상 커진다면 거기서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진영 내에서도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이 잘 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힘도 굉장히 센 거잖아요. 이럴 때 저렇게 말고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텐데 날이 엄청 서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저격이라고 우리 박 의원님은 말씀 주셨죠. 제가 볼 땐 저주스러운 언어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실패라는 단어까지 쓰는 거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리고 제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치열하게 부딪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위험스러운 마음까지도 들 정도였어요. 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명픽 관련해서 서울시장도 명픽하더니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결국은 명픽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민당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당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당원들 아닙니까?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의 그 칼날을 우리 당원들이 지켜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했을 때 이 당원들이 그러면 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의 기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구국성정을 만드는 역사적 기로에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당원들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논점을 흐리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께서 무슨 뭐라고 했죠? 명픽? 대통령이 지배하는 당, 뭐 명픽 이런 단어를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 했습니다. 것 같고 예. 지금 결국은 뭡니까? 명픽이었으면 다 선거도 안 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당대표들의 지금 선언을 토하고 거기에서 지금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면 몇 가지들이 중요 쟁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정청 원팀뿐만 아니라 당원 주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고 실질적으로 당원 주권을 1인 1표제에서 보다 더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 또 청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 앞으로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예. 저는 저렇게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정치인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지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는 좀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너무 좀 제가 볼 때 이제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앞으로 이제 당이 이걸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잘 판단해서 결정을 네.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시민 작가 말에 일부는 동의가 되는 어떤 부분이 부분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명픽이라는 명픽, 부분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제 얘기한 중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도 던졌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거론했던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부산의 북각 하정우 후보, 그 다음에 그 평택 선거 결과 등등을 보면은 사실은 당시에 그 당 지도부를 구성했던 뭐 특히 뭐 정청래 전 대표 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명픽 맞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에서 잘못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아가고 있는 부분은 모두 다 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늘 말씀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명픽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유체이탈식 화법을 가끔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도 사실은 곱씹어볼 부분은 좀 제법 있다고 봅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뭐 네네. 명픽 논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지배하는 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고 당이 해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이렇게 좀 많이 좀 통합되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정당의 역사라든가 집권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권과 싸웠어요. 내란 세력하고 싸워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집권한 이후에 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전히 검찰 정권이 있었던 잔존 세력이 있는 거고, 그 내란 세력의 일부 세력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대통령이 1년을 보냈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모든 정당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권의 주기를 보면은 당정청이라고 할 때 실제 청와대가 일기 지도 체제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국정을요.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을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도 열고 정상 외교에서의 빛나는 외교도 성과를 이루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주가 시장의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예. 일을 해온 것이, 그러다가 보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당과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청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 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이 청와대와 정부와 함께 개혁주도 입법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실적과 업적과 성과를 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집권 말기에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 대권을 형성하는 후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볼 때 당정청이라고 할 때 정부와 청와대가 중심이 되다가 이기체에서는 당정이 협력을 이루다 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표현에서의 유시민 작가의 말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명픽이란 단어를 끌어들인 게 결국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걸 알면서도 저렇게 또 나온 건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 돕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지금 현재 뭐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가 노골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본인이 속해 있고 본인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세력을 지금 밀고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역으로 또 보면 지금 현재 청와대나 혹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또 거꾸로의 일도 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념적인 일에 순백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이미 해체됐잖아요. 곧 그 검찰 대처하는 기관이 세워지는데 예. 모든 게 다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들어가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시끄러운 보안 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인정 안 하고 저렇게 유시민 작가처럼 너무 몰아가면 글쎄 저는 저게 그 현실에 있어서의 정치 내지는 정책 정권의 이 무언가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예. 이념적인 투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 진영 전체가 너무 옛날식 운동권 그 사고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제 검찰 개혁이 좀 나름의 기준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보안 수사권 문제로 지금 당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이 나온 건데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같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요. 예. 어떤 거냐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있는 거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당대표 후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 예. 않습니까? 다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고 또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시민적 통제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검찰도 지금 그동안에 왜 검찰 개혁이 나왔냐?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수사를 덮어줄 때 덮어주고 기획 수사하고 조작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사의 1차 권한이 경찰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론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요 근래에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요. 또 법사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현명한 결론을 내려서 예. 조만간 우리 당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우려가 인권에 대한 침해 예. 또 이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한 보완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유 작가의 발언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안 수사권 논란이나 검찰 개혁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적, 그러니까 악역을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고 본인은 진심의 의도를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그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야당일 때는 주의 주장이 앞서고 선언적 정치적 언어를 쓸 때가 있는데 여당일 경우에는 뭡니까? 집권당이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책임은 결국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보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봤을 때 수사 기소라고 하는 분리를 대원칙, 직접 수사권에 대한 것은 검찰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민주당의 대원칙하에서 여기에서 혹시 모를 인권에 대한 침해 요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책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당내에서도 충분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성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같고
조만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법안을 대체할 만한 법안을 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의 부담을 다 고스란히 넘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내야 한다 이런 요구를 걸 했었죠. 요구했던데요. 아마 저는 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변화를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전 대표는 저항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나 검찰 개혁을 하자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경찰 수사에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되고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권력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견제를 해야 되는 예.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념 성향에 빠져서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만 소구하려고 보안 수사권 얘기를 저렇게 가고 있는 거는 예. 전체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유시민 작가 발언이 전당대회 국면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정아 의원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도 좀 네.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장외투쟁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이제 광주로 갔는데 조배숙 의원 뭐 한 명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구니까 참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뭐 장외 집회 같이 가자라는 전화를 좀 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뭐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 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화 그리고 못 받으셨습니까? 뭐 저는 워낙 비주류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예. 지금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워낙 공개적으로 반발을 예. 하고 있는 거니까 저한테 전화할 일은 없는데 다른 의원들한테는 더러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천, 부산, 이번에 광주까지 갔는데 참석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건은 현재의 대표직 사퇴라는 당내외의 압박을 넘기 위해서 저런 장외투쟁, 그 장외투쟁마저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재선거라고 얘기하고 참정권 얘기하지만은 속내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당이 언제까지 그 계엄 때문에 힘들었고 탄핵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이제는 또 다시 부정선거 옹호 정당의 이미지까지 예. 써야겠어요. 이런 거는 지난번 의총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다 뜻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불가피 정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전국제 선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 또 연계돼서 부정선거까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동의하는 의원들은 당권 전혀. 파위도 없다. 전혀 없었죠. 그랬는데 저거는 대표 혼자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를 당내에서 아무도 저지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원들이 없는 거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홀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권영세 의원이 이제 평소에 말을 상당히 아끼는 오선 중진 의원인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내부가 좀 여론이 정리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전 당내 여러 분의 의원들이 계시고 중진 예. 의원님도 생각들이 다 달라서 저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 함수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회동 얘기도 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중진들 간에 차기 우리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그다음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원내대표파,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당의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 중진 의원님들, 그리고 초재선의 소장파, 그리고 뭐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서로 다른 얘기들이 물고 물리면서 지금 굉장히 혼돈되고 혼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어제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큰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당신께서는 전 지금까지의 당 상황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예.
말씀을 하신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혼란 양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오늘 한동훈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조금 사진 보지 않았냐 이렇게 복당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그냥 저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당일 있었던 일들은 제 행동은 거의 분 단위로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하든 제가 뭐 대꾸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 많은 분들이 그 길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의 보수재건과 승리를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뭐 보수 재건하려면 당으로 일단 들어가야 될 텐데 박성준 의원 보시기에는 복당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아직까지 정치적 미숙해요. 뭐냐면 저런 얘기를 할 때 네. 장동혁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자기의 공간이 열리는 거지. 이 한동훈 의원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전선이 다 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안 싸우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한동훈 의원은 참고 인내하면서 쫙 정중동의 모습을 가면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전선 자체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이 자기 스스로 지금 입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예. 더 좁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뭐예요? 장동혁의 눈빛과 몸짓에 뭐가 있어요? 버티기잖아요. 버티기인데 이게 변수예요? 상수 아닙니까? 이 장동혁이라고 하는 이 상수를 어떻게 견제할 거냐에 대한 것은 집을 크게 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집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작게 지잖아. 안철수 의원하고도 싸워, 이준석하고도 싸워,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장동혁과 맨날 이렇게 이런 싸움 모습 볼 때 한동훈 의원이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내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동혁은 버티기 인내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예. 거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장동혁 대표는 내년까지 자기 임기를 예. 채우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 몸짓과 행동이 지금 다 장외 전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두 분 다 오늘 다른 당 얘기할 때는 파이를 크게 하라, 집을 크게 하라. 근데 이제 본인 당 얘기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박정호 의원님. 예. 한동훈 의원하고 친하시니까 예. 좀 참고 인내하라.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데 박성준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인내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계엄 당일날 저녁에 있었던 거는 온 국민이 생중계를 다 봤어요. 다 봤고 지금 저희 당 일부는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얘기를 갖고 했던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집단 망각 같은 걸 원하면서 했던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던 거고 옆에서 그 모습을 다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처음에 국회에서 모이자, 그 다음에 당사에서 모이자 했던 거는 최고위를 그렇게 이제 열어라라고 예.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저도 최고위를 빨리 열어야 된다고 전화해서 하면서 국회로 이동하다가 국회가 막혔다고 해서 이제 당사로 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국회로 복귀를 했는데 그거는 온 국민이 다 봤던 거예요. 그거를 애써 묶어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예. 당사로 오라고 했고 그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고 그 모든 역사의 서사를 자기가 독차지하려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장동혁 대표나 일부 당권파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폄훼하는 거는 그 반한 정서를 만들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짧게요.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제 말이 기분 나빴다면 뭐 반성하겠다 이런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뭐 안철수 의원하고는 굳이 각을 그렇게 세울 필요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장동욱 대표가 했던 얘기에 같은 취지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의 당시에 외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막 증폭을 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걸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안철수 의원께서 저렇게 당신이 했던 말을 중진 의원이잖아요. 당신이 했던 말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를 예상을 했었을까? 아니면 하고 그렇게 갔다면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서로 집을 크게 지으라고 했으니까 좀 화해의 그런 또 소식도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현실을 풍자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재선거 구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재미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개그우먼 이수지가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그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어르신 지금 업무 시간이 아직 아니어서요. 아니 앉아있는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일도 안 할 거면 거기 못하러 앉아있어. 세금만 축내고 말이야. 황당한 민원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선거 구호가 자막으로 짧게 등장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처리해보려는데요. 이후 참정권을 위한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즉각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문제를 제기한 재선거 구호가 어떻게 정치적 입장이냐는 반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예능으로 풀어냈다가 논란으로 이어진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순직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인을 맞추라는 OTT 예능 프로그램도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에 결국 재편집해야 했습니다. 보통 웃음은 규범을 깨는 데서 발생하지만 그 상황을 얼마나 나와 거리가 있는 일로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엔 쉽게 웃지 못하지만 남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은 같은 농담도 더 쉽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서사는 공감과 웃음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거나 상처라면 웃음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장맛비,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해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에 주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오늘 밤에는 남부지방에 먼저 비가 예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전남 진도 등의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영남까지 비가 확산합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충청, 경북 20에서 60mm, 제주에는 50에서 30mm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약해지거나 그쳤다가 내일 아침 남부에 또 내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대가 중부까지 올라오는데 토요일 자정이 넘어가면서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충청과 강원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경북에도 최대 80mm, 전북에는 많게는 6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시간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토요일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강원 등 중부지방과 경북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비는 일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흘 연휴 내내 비가 내리는 셈인데요.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어두운 시간에는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마다 강수 편차가 큰 만큼 최신 예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더위도 누그러질까요? 네, 어제 경주와 포항 등 경북 곳곳에 낮 기온이 37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포항은 37도, 대구와 경산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 제주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대낮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서 밤에도 군사 공격을 이어가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제대로 행동하라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종전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의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란은 현재 15일 밤입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잠시 전 1시간쯤 전쯤에 이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남동부 곳곳에서 미군 공격이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후제스탄주와 차바하르, 라삭 등지에서도 미군의 공격으로 보이는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낮에 이뤄진 90분 공습에 이어 이 밤에도 공격이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어제부터 재개돼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2척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펜실베이니아 육군전쟁대학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교량 공격 전에 이 시한을 줄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n't like giving deadlines, but they pretty much know the story. They better behave.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했어야 했던 일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이 합의 여부는 미국이 결정할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무기를 조달해온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고 이란의 해외 조달 불법 네트워크를 계속 무력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이란 측 협상 대표죠.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대국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양해각서 이행 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란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최우선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의 사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국가안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면서 미국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이 약속을 위반한다면 이란도 양해각서 이행을 중단할 거라면서 현재로선 미국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من عبارت مسله کردن رو استفاده کردم. آقای غریب‌آبادی گفتن متلاشی شده. دلیلش این است که طرف مقابل از همون ابتدای بند اول شروع کرده به بدعهدی، پیمان شکنی. 갈리바프 이란 의장에 이어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란 국민을 향해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공격 재개에 따른 내부 불안을 우려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قدم اول اینه که باید وحدت و انسجام داخلی حفظ بشه. هر کلامی، هر رفتاری باعث شقاق در جامعه بشه قدرت ما رو کاهش خواهد داد. 갈리바프 이란 의장은 미국의 군사 공격에는 맞서겠다면서도 협상도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밝혀 이란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화권 배우 겸 감독인 주성치가 만든 소림축구 후속편이 중국에서 크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한국 여자팀의 주특기를 반칙으로 묘사하며 비하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과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 개봉관을 휩쓸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성치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저우싱치가 메가폰을 잡은 쿵푸 사커입니다. 2001년 소림축구의 후속편격으로 개봉 닷새 만에 1,700억 원에 달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是我觉得很能跟那些人物共情，那些女性力量、团队合作、团队精神特别的热血。 그런데 영화 속 한국 여자 축구팀을 비하하는 장면이 적잖이 담겨 논란입니다. 국내 유명 여자 사립대를 연상케 하는 팀명에 서클렌즈 등 한국 여성들의 화장수를 비꼬았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주특기를 반칙 축구로 묘사했습니다. 먼저 발을 걸거나 때려놓고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으로 중국팀의 경고나 퇴장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아무리 B급 감성을 표방했다지만 어눌한 한국말 대사는 실소를 자아낼 정도입니다. 가장 근래에 열린 작년 7월 여자축구 동아시안컵 한중전을 돌이켜보면 영화는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당시 지소연 선수의 가슴을 발로 차고 팔꿈치로 머리를 치는 등의 도넘은 반칙을 일삼은 건 정작 중국팀이었습니다. 쿵푸 사커는 8월부터 해외에서도 개봉할 예정인데 한국 상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